네, 안녕하세요. 훈이TV의 훈이입니다. 자, 4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58분입니다. 자, 오늘 주말 영상은요, 제가 매드팩토하고,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지금까지 내용들을 한번 PPT로 간추려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만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2021년도 벌써 4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미국 암 학회까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투자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저도 좀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도 좀 많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좀 알아보다 보니까 도움이 좀 많이 됐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오늘 매드팩토부터 한번 말씀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매드팩토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매드팩토는 지금 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89,600원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52주 최고가는 이제 13만 500원인데 지금 이제 13만 500원에서 한때 뭐 7만원 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으니까 조정을 많이 거치고 지금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6월 달에 이제 아스코가 있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뭐 매드팩토한테는 가장 중요한 그 발표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52주 최고가를 갱신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월 달에는 최대한 주가가 조금 회복을 그러니까 조정받은 것들을 좀 회복을 조금이라도 많이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을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좀 올라와서 이제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7만원 선에서 지금 이제 8만원 후반대까지 올라와서 수익률은 한 달 수익률 4%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년 수익률이 정말 그래도 좋은 편이죠. 218%. 시장도 좋기도 했지만 매드팩토도 이제 상장 이후로 좀 관심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은 1조 8천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6월 달에 아스코 발표 이후로 뭔가 진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실린다면은 충분히 시가총액은 3조에서 5조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예를 들어보면은 뭐 HLB나 혹은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에 이 신약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한때는 8조 이상까지도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신라젠은 좀 안 좋게 됐고 이제 HLB는 좀 많이 조정이 정말 많이 받았지만 매드팩토도 이제 이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실린다면은 충분히 시가총액은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매드팩토는 이 TGF 베타 저해제죠. 요거 벡터서팁이 가장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019년 12월 19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테라젠 이텍스와 이 김성진 대표이사 외에 이제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보호예수 기간이 3년입니다. 그게 이제 올해 12월 달에 이제 보호예수가 풀리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풀리고 나서 이 대주주들이 이제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또 매드팩토 이 이미지나 아니면 앞으로의 그 이후로의 그 주가 향방에 조금 뭔가 갈림길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방향이 좀 더 잡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보호예수 기간이 풀리기 전까지 주가가 좀 많이 오른다면은 매도가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 보호예수 풀리고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대주주들도 약간 지분을 좀 정리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전에는 한번 뭐 길게 보신다고 하면은 이런 게 지금 있다 정도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비중이 한 34% 정도 됩니다. 그래서 34만 주 정도 되는데 요 물량이 12월 달에 보호 예수가 풀린다. 요 정도로만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은 6.26%인데 이제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있죠. 이제 그 뭐 전환 물량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갭을 메꾸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도 아마 매수 기회를 이제 조금씩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자본금 변동 내용은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에 무상증자를 한번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스탁 옵션들을 이렇게 좀 여러 번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단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뭐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벡토서팁, 이 벡토서팁이 이제 그 매드팩토의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이 되겠는데요. 이 벡토서팁은 일단 TGF 베타 1 수용체를 억제하는 억제제입니다. 이 TGF 베타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TGF 베타 세포, 이 세포 이름입니다. 세포 이름인데 요게 이제 발현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은 그 증가의 이유는 이제 명확히 알기는 어렵겠지만, 이 발현이 증가가 되면 이 암의 악성 종양 및 요런 결함과 관련이 있다. 이게 약간 그 번역을 한 거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그 다음에 TGF 베타에 대한 세포 성장 억제 반응, 그러니까 세포가 이제 성장을 하는 것을 억제하는 반응의 결함. 그렇기 때문에 이 TGF 베타 세포가 만약에 나오면은 우리 일반인의 몸에서는 이거를 억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몸 안에 이 환경 자체가 이 암이 증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역 억제 기능,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더 좋아야 되는데 이 면역을 억제하는 기능이 우세하게 되면서 이 종양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히 암 환자들에 있어서 이 TGF 베타 세포의 발현이 증가한다. 요 부분을 이제 기전을 밝혀내면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TGF 베타 세포는 굉장히 지금 많은 임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기술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벡토서팁은 2021년 이제 올해가 되겠죠. 올해에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게 뭐 2020년이었다 뭐 하는 그런 리포트도 이제 한 2018년도 19년 리포트에 보시면은 2020년이 기술 이전 목표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미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진짜로 벡토서팁이 기술 이전을 꼭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매드팩토도 더욱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뭐 2년 기준으로 하면 많이 올랐지만 이제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때 더욱더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년 기술 이전이 된다고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AACR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네 가지의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데스모이드 종양에 대해서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데스모이드 종양에서 특별하게 더 이 TGF 베타 세포의 발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 섬유아 세포는 또 이 세포의 이름인데요. 이 섬유아 세포에서 TGF 베타 세포의 발현이 높았다. 이거를 확인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TGF 베타 세포를 이 세포체를 억제해주는 이 벡토서팁이 당연히 치료 효과가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데스모이드 종양은 뚜렷한 이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아마티닙과 지금 병용 임상 이상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FDA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희귀의약품 지정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다양한 혜택들과 그 다음에 패스트 트랙, 더욱더 조기 승인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FDA 희귀약품 지정이 성공이 된다면은 더욱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바이오마커 기술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제 바이오마커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임상 성공 확률이 더욱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마커 기술도 이제 매드팩토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전 내용에서 이 벡토서팁은 TGF 베타 1 수용체라고 했잖아요. 이 수용체가 뭐냐면은 이 세포는 세포만 있으면은 그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포는 항상 이 세포체, 그래서 수용체가 있어야 돼요. 세포와 이 수용체, 뭐 세포체라고도 하는데 이 수용체가 있어야 이 세포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수용체를 억제를 시키면 이 세포도 일을 못하겠죠. 그러면 세포가 몸 안에서 그냥 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사멸을 해요. 얘가 기능을 못하니까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도 공이 있으면 글러브가 있듯이 이 세포가 글러브를 찾아서 딱 결합이 돼야 이게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벡토서팁은 이 TGF 베타 수용체를 억제를 시킨다. 이 세포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고 수용체를 억제를 하는 억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오니바이드와 이 벡토서팁의 병용 임상 결과, 이거는 이제 췌장암, 네, 췌장암 관련된 그 전임상 데이터고요. 췌장암은 또 굉장히 힘든 암이죠. 그 다음에 약간 생존율이 좀 낮은 암 중에 하나고 굉장히 좀 늦게 발견이 돼서 정말 치명적인 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췌장암에 대해서 이 전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전임상이다 보니까 이 마우스 모델, 그러니까 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생존율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AG2, 그 다음에 DRAK1에 대한 이 기전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BAG2는 이 3중 음성 유방암이 이제 대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RAK1은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특히 이 3중 음성 유방암은 이 암 중에서도 정말 악질적인 유방암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치료도 어려운 상태고 치료제도 딱히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 자체가 그냥 어려워가지고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매드팩토가 거의 유일무이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도 이 작용 기전을 최초로 규명한 후보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은 이제 벡토서팁, 그 다음에 이 MAB2, 요게 이제 이 파이프라인 이름이고, 이제 요거는 이제 물질 이름이겠죠. 물질 이름이죠. 문제가 되는 물질. 그 다음에 MOB2는 이 3중 음성 유방암에 대한 진단 키트이고요. 그 다음에 MUD201이 이제 DRAK2에 대한 이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지금 4가지고, 이제 최근에 그 노무라 증권에서 이 4가지의 파이프라인이 전부 다 성공을 할 경우에는 그 매드팩토의 가치가 몇 조라고 했었죠? 14조인가? 아무튼 엄청난 그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해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내는 것을 저는 처음 봐서 좀 더 매드팩토에 기대가 더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야 이제 그러면 외국인들도 더 매수를 할 테니까.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학회 발표 내용들을 이제 좀 주요 내용들만 좀 보시면은 작년 11월 달에 이제 SITC에서 이 MSS형, 이제 대장암도 이 MSS형과 이제 또 한 가지 다른 그 현미 부수체 불안정성과 안정적인 이 대장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키트루다가 지금 가장 그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신약인데, 이 단점이 대장암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게 지금 단점입니다. 키트루다의 단점이 이 MSS형에서는 반응률이 0%예요. 그래서 지금 대장암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벡토서팁과 이 키트루다가 이렇게 병용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데이터, 중간 데이터에서 이 ORR, 이게 이제 유효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보고서에서는 16.7%라고 나와 있고 어떤 보고서에는 16.6%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16.6%에서 7% 사이 네, 뭐 16.65%라고 하죠. 네, 그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추가 데이터를 이제 더 진행된 데이터를 이제 6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24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거고요. 이번 6월 달에는 50명을 대상으로 한 이제 EA상이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출시된 이 MSS형 대장암 치료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스티바가가 이 ORR이 1%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5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데이터고요. 그래서 이게 그 출시된 지는 좀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매출이 5,942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론서프라고 하는 이 약은
이제 ORR이 1.6%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500명 정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고 지금 2020년 매출은 4,170억 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벡터서팁은 지금 ORR이 16.65% 정도 나오는데 이제 16.7이라고 할게요. 그냥 16.7% 정도 나오는데 이제 요게 뭐 24명, 그러니까 24명을 대상으로 한 거지만 이제 앞으로 50명 이상, 그다음에 이제 더 100명 이상 더 늘려가지고도 연구 데이터가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 FDA 승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6월달에 진짜로 중요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이거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티바가 플러스 옵티보 이 병용 임상이 5월날이 36%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추가적인 임상을 이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아스코에서 발표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벡터서팁도, 그리고 이제 키트루다도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잖아요. 이제 머크 입장에서도 이제 조금 더 이 키트루다의 그 적응증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매출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용 임상을 이제 왜 하느냐, 이제 뭐 굳이 그냥 단독 투여하면 될 텐데 왜 병용요법을 하느냐,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항암 치료제, 그러니까 항암 치료에 있어서 이제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제 최근 이 암 치료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1세대에서는 특히 이 부작용이 너무 심해 가지고, 왜냐면은 이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암세포 주변에 있는 좋은 세포들까지 다 없애버리는 바람에 이제 다른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굉장히 심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2세대, 3세대까지 오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약간 타겟을 더 해가지고 진짜 딱 암세포만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 암세포를 없애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암세포가 다시 나오지 않게 이런 치료제의 트렌드가 계속 바뀌게 되면서 이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옵디보, 이제 BMS사의 옵디보와 그다음에 그 키트루다가 되겠는데요. 이제 요게 나오게 되면서 이 병용요법이 트렌드로 잡게 되었어요. 왜냐면은 이 억제제로만은 이 항암 효과가 이제 매우 뛰어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환경만 좋게 해서는 이게 뭐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암 세포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또 얘가 다시 나오지 못하게, 아니면 좀 더 기간이 길게 나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게 이제 병용요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용 투여가 새로운 트렌드로 정착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병용 투여에 대한 임상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고, 특히 이제 키트루다에 대한 이 병용 임상만 해가지고 뭐 몇백 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벡터서팁이 될 텐데, 벡터서팁이 지금 굉장히 지금 연구 데이터들이 아주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많은 대상으로 했을 때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 다음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경쟁 상황이 또 중요할 텐데, 이제 뭐 경쟁 상황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일라일리사의 지금 이제 가루니서팁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한번 실패를 해놓고 이제 다시 2세대 이제 약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 데이터들 이제 효능이나 선택성, 뭐 안정성에 이렇게 벡터서팁과 비교를 해봤을 때 훨씬 벡터서팁이 우위에 있다, 좀 이런 데이터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1월달에 루머에 휩싸였잖아요. 이 부분이 요겁니다. 이제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머크사가 이제 뭐 두 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다른 머크사인데 요거 때문에 좀 헷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좀 주가가 한번 급락이 나왔었을 때가 있었고, 이 M7824라는 이 이중 항체인데요. 이 이중 항체가 지금 비소세포 폐암에서 임상 실패를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담도암에 대해서 탑라인 데이터를 확보를 실패를 하면서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M7824와 그다음에 벡터서팁은 완전히 다른 그
그 약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이 치료제다 보니까 또 이게 뭐 중단된 소식 때문에 그럼 뭐 벡터서티 또 잘못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우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이 뉴스에도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당사에서도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 부분에는 어느 정도 지금 다 회복을 했으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참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주가가 좀 추락을 했을 때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TGF 베타 세포 관련해가지고 이제 올해 그 이제 매드팩토도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좀 나올 것인지 이거를 좀 예상을 해본다면, 이제 최근에 기술 이전 계약을 보시면 이 지금 여기 EMD 이 실패한 이 지금 약물, 그러니까 요 M7824하고 이 GSK라는 이 회사가 4조 8천억 규모의 제휴 계약을 했습니다. 요 부분이 지금 잘 못 가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최근에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그 다음에 스콜라락도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기업이 TGF 베타 저해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이제 계약을 했고, 이 규모가 이제 1조 5천억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구를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TGF 베타 세포 관련해가지고 연구는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ACR에서 많은 발표를 했었고요. 네, 그런 내용까지는 보지는 않겠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주가가 오르려면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자고 하면은, 6월 달에 이제 아스코 발표가 지금 채택이 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초록 발표도 하고 이제 발표도 할 텐데, 이제 여기에서 50명 이상의 MSS형 대장암 환자에 대해서 데이터를 발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0년에는 24명이었는데 이제 이 대상자가 2배 정도 늘었죠. 2배 정도 늘었을 때 이 ORR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요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서티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이마티닙에 대한 이 병용요법 이상 신청과 그 다음에 희귀약품 지정 준비, 요게 잘 된다면은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이상이잖아요. 이제 작년 아스코에서는 이 ORR이 28.6%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월달에 이제 SITC에서 벡터서팁과 임핀지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파이프라인인데요. 임핀지와 병용임상 비소세포 폐암을 적응증으로 해서 이 A상 최종 결과, 이제 최종 결과니까 정말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처럼 이렇게 빠지는 날에는 충분히 모아 가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근데 악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이 대상자가 아무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임상을 이제 2상 그다음에 3상까지 진행을 하다 보면은 또 갑자기 어떠한 변수가 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데이터가 뭐 그렇게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비중 조절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글로벌 기업의 시가총액인데요. 이제 머크는 지금 키트루다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금 매출인데요. 요거 때문에 지금 219조. 요거 말고도 이제 많은 파이프라인이 있겠죠. 파이프라인이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또 이제 백신으로 이제 유명해진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148조 정도 되고, 길리어드는 94조, 그다음에 일리아릴리는 202조. 길리어드와 지금 일라이릴리가 이렇게 94조에서 202조 정도 되는데 가장 그 경쟁 업체잖아요. 그다음에 스콜라락이 지금 계약을 했잖아요. 길리어드랑 스콜라락이 1조 1,800억 정도 되는데, 이제 그럼 매드팩토는 일단 스콜라락보다는 높은 상태고,
이 글로벌한 기업들 수준에 보면은 거의 뭐 10분의 1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스닥이 20년 만에 1000포인트를 갔는데요. 그러니까 1000포인트를 다시 회복을 했는데, 1000포인트를 회복을 했는데, 코스닥 상장사들의 시총을 모으면 400조, 401조인가? 밖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작죠. 그냥 코스닥 시장 전체가 삼성전자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닥 시장은 더욱더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좀 이렇게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뭐 400조밖에 안 되니까요. 이제 1000포인트를 20년 만에, 그것도 20년 만에 넘었는데 시가총액 전체로 했을 때 401조밖에 되지 않는다. 그 중에 매드팩토는 1조 8천억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코스닥 시장 전체가 뭐 400조에서 500조까지 간다고 치면은 충분히 매드팩토도 더욱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매드팩토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조금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한 25분 정도 좀 진행이 됐네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PPT 내용은요,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또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들 좀 제가 빠뜨린 내용들이 좀 있으면은 또 보완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말을 이용해서 계속, 업로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매드팩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조금만 쉬었다가 ABL 바이오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